안녕하십니까. 제3회 노인인권보호 세미나 사회를 맡게 된 전라남도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 조민규 과장입니다. 또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제 사회를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여러 가지로 바쁜 와중에도 제3회 노인인권보호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내빈들과 그리고 모든 참여자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진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 인권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전라남도를 포함해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노인 요양시설 내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존엄 케어를 실천하다라는 주제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토론자분들도 여러 날을 거쳐서 준비를 해주신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부터 제3회 노인 인권보호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 강희숙 간사님께서 인사 말씀과 내빈 소감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기념식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녹록지 않는 노인 돌봄 현장에서 전업 노후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현장의 우리 선생님들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세미나가 우리 선생님들께서 애쓰시고 하신 것에 조금 도움이 되셔서 전업 노후가 조금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을 짧게 가름하고요. 오늘 기조 강연과 주제 발표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멀리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전업 케어를 위한 사람 중심 케어 실천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 주실 부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선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앞으로 소개하실 세 분은요, 경기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노인 인권 존중 실천 경진 대회에서 이렇게 좀 수상하셨던 그런 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먼저 경기도 군포에서 오셨습니다. 탈욕창 실천 경험을 발표해 주실 군포 시립노인요양센터 원장 수환스님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오셨습니다. 탈억제 실천 경험을 발표해 주실 소사노인 전문요양원 김재석 원장님 소개합니다. 군포가 좋은 동네인가 봅니다. 역시 군포에서 오셨습니다. 부천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부천에서 오신 탈기저귀 실천 경험을 발표해 주실 은빛 노인복지재가센터 장정순 원장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를 하는데 주제 발표를 해주실 이 세 분들을 추천해 주신 경기 서부노인보호 전문기관 이현주 관장님 소개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실천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말을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노인 인권보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동선 교수님 모셔서 존엄 케어를 위한 사람 중심 케어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전남 목포까지 오게 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요. 오늘 차로 오면서 우리나라가 좁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좁진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왔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저는 사람 중심 케어를 알리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든지 불러주시면 열심히 가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을 저희 소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좋은 케어를 위한 사람 중심 케어의 실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대학에 있고 이제 학생들 가르치고 주로 연구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노인 문제를 연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20년 전이에요. 20년 전에 저는 시간 여행을 했습니다. 시간 여행. 예, 당시 2001년도에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로 일본에서 1년 동안 연구 활동을 하게 됐어요. 그때 한국이 고령화율이 7%였는데 제가 일본을 갔더니 당시 일본의 고령화율이 18%였습니다. 그러니 거의 20년,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18%를 향해서 머지않아 갈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20년의 시간 여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서 노인 문제를 보고서 굉장히 많은 거를 배우게 됐고, 앞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고 돌봄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을 조금 빨리 느끼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이제 제가 연구하던 지역에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제가 연구하고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책으로 써서 한국에 알리는 역할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이제 계속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제가 책을 쓰면서 거의 20년 전 자료긴 해요. 이게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이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돌봄이 필요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은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 전에 건강하게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는 것이 희망 사항인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3년 전체 노인들의 전체 인구의 20% 가까운 숫자가 사망하기 전에 3년 동안 자리 보존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일본의 자료였습니다. 너무 길죠. 3년이라는 자리 보존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자료가 이제 일본 자료이고 또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기준으로 가지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외국 자료들을 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이나 영국은 이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당시 너무 오래 자리에 누워있다. 일본에서는 와상 노인들을 네타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타끼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네타끼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분들이 자리 보존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케어의 방법이 달랐더라면 이 사람들이 3년씩이나 와상인 상태로 돌봄이 필요한 상태로 지낼까라는 그런 의문들을 많이 제기를 하면서 일본에서는 케어의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현장에서 실제로 장애가 있거나 치매가 있는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특히 치매인 경우에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치매 노인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치매 걸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방하고 노력해서 치매 걸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난 절대 치매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죠? 네, 나이가 들면 치매에 걸릴 이제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치매 걸리고 영화 배우도 걸리고 교수도 걸립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치매에 걸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암울하죠, 그죠? 일단 직업 활동을 못할 테니까 경제력을 상실할 것이고, 가족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를 것이고,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치매에 걸렸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나의 주체성을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치매에 걸리는 순간 나는 나에 관한 결정을 하나도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될지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먹고 무슨 활동을 할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결정을 해줍니다. 내 통장에 있는 돈 내가 꺼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치매에 걸리면 바로 나의 주체성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치매에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치매에 걸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치매에 걸려도 괜찮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는 2005년도에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기 사진에 나오는 크리스틴 브라이든이라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당시 호주에서 살고 있고 초록이 알츠하이머에 걸려서 치매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책을 썼어요. 물론 지금은 치매에 걸려서도 책을 쓰거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오곤 있지만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이제 처음이었어요. 치매인 사람이 책을 쓸 수 있다라는 게 처음이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 덕분에 사람들은 치매에 걸린 게 무엇인가를 많이 알게 됐어요. 치매에 걸린 사람이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를 한 첫 번째 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분이 쓴 책을 이제 당시 한국에 번역을 해서 소개를 하고 또 이분이 한국을 이제 왔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안내하면서 이분을 이제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와, 치매에 걸려도 괜찮구나. 물론 그분이 경험하는 어려움, 고통 이걸 몰라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매에 걸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삶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미디어에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처음에 치매로 진단을 받고 너무 이제 절망했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아직 나이도 젊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호주 알츠하이머 협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매인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협회 직원이 너무나도 당황하면서 저희들은 치매 가족들을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치매 당사자들을 지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치매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작 치매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약간의 어떤 의문이 좀 드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인 사람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이제 재밌는 만화를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치매 환자입니다. 자, 집을 나왔어요. 왜? 산책을 하려고요. 자, 모든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산책을 나왔어요. 근데 인지가 떨어지니까 길을 잃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이 치매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산책인데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은 배회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사람은 집에서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치매를 가진 사람은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밤에 일어났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깼어요. 근데
근데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무서우니까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화를 냅니다. 집은 여기라고, 제발 적당히 하고 잠이나 자자고, 이렇게 화를 냅니다. 자, 그리고 제발 집에 제발 나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난 집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흐느껴 옵니다. 자, 우리가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들에서 늘 경험하는 일들이 아닐까요?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치매 환자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누구의 관점에서의 노력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중심 케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018년에 처음으로 이제 사람 중심 케어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 중심 케어와 관련된 교육과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 중심 케어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볼 때 참 대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외국에 있는 시설, 외국에서 굉장히 잘한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시설들에 가면 모든 시설들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Person Centered Care, 사람 중심 케어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 중심 케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 영역, 돌봄에 있어서 정말 좋은 서비스를 지칭하는 글로벌 브랜드가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조능케어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좋은 돌봄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그게 Person Centered Care인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Person Centered Care와 조능케어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PCC는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잠깐 살펴보면 PCC는 환자나 질병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의료 행위나 돌봄 제공을 추구하려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치매 환자, 치매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먼저 치매를 봅니다.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애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치매 환자의 말이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은 이상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을 먼저 중요하게 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중심 케어에서는 기본적인 몇 가지 사상이 있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은 사람다움,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 욕구, 우리는 돌봄이라고 하면 신체적 돌봄에 많이 국한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 제약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인간으로서 심리적 욕구, 애정, 참여 등의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돌봄을 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당사자 입장으로 관점을 전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념적인 철학이고요. 이제 PCC는 사실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앞에 이제 이 책이 97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97년도에 탐 키드우드라는 영국의 한 사람이 이제 썼던 책이에요. 이 책이 이제 어떻게 보면 PCC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이제 교과서처럼 느껴지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 PCC는 1980년대 후반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브래포드 대학의 강사로 일을 하던 탐 키드우드가 이제 인권 중심, 인간 중심 사상에서 돌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창을 하면서 이게 이제 운동으로 발전을 해 나갔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시작을 하게 됐는가라고 설명을 드리면 먼저 당시에 이제 이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이웃
할머니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혼자 살다가 치매에 걸렸습니다. 근데 이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요양원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몇 달 뒤에 이제 그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갔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이웃으로 살 때 그 할머니 너무나도 명랑하고 총기 있는 할머니였는데 몇 달 만에 완전히 영혼이 사라진 듯한 몸만 남은 상태로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치매가 진행이 되면서 그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를 보고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국이 지금은 굉장히 인권 수준도 높지만 당시에 영국의 요양시설들이 굉장히 비인격적인 수용시설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돌봄 그냥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탐키두드가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새로운 요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한 30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고요. 탐키두드는 죽었지만 이후 브래포드 대학을 중심으로 계속 치매에 대한 연구, PCC를 알리기 위한 교육,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의사라든지 간호사, 기타 보건 인력 양성을 할 때 교육이 있습니다. Health Education in England라고 하는데 거기에 모든 교육은 PCC 이념으로 이제 바탕이 되어져 있고 치매와 관련된 교육은 브래포드 대학에서 만들어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호주, 네덜란드, 일본 등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에서는 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법안에 있어서 항상 Person Centered Care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도 중앙치매센터에서 이제 종사자를 위한 치매 기초 소양 교육 교재 또는 그 밖에 우리 여러 가지 장교양 법안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사람 중심 케어 또는 인간 중심 케어라고도 합니다. 인간 중심 케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는데요. 를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 중심 케어가 무엇인가라고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대상자의 가치 및 능력을 존중하며 자율성을 보장하고 자존감, 독립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실천과 인식 모두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는 사실 조능 케어는 인권이 기반이 됩니다. 인권을 바탕으로 조능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PCC에서는 그것을 personhood, 사람다움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권과 사람다움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사람다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탐키두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이성과 감성이 똑같이 중요한 존재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뭘 더 존중해요? 이성을 더 높게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잘하고 수학 문제 잘 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지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반대로 정말 아름다운 것을 잘 느끼고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감성이 풍부한 그런 것들은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이제 인간은 인간만이 이성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인간보다 더 똑똑한 존재가 나타났어요. AI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은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AI가 할 수 없는 느끼고 감동하는 것. 그것이 이 감성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죠. 똑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지가 없다는 이유로, 그죠?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기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족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간다움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PCC는 치매의 복합적 증상에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현장에서 치매 어르신을 다루다 보면 그분이 갖고 있는 증상 나타나는 모습들이 반드시 질환에 의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치매라고 하면 당연히 의학적으로 뇌에서 일어나는 병리학적 증상입니다. 질환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모든 것이 뇌에서 일어나는 그 질환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CC 이제 탐 키드우드는 재미있는 공식을 하나 만들었는데 디멘션은 NI 뇌신경 손상 플러스 H 건강과 감각 상실, P 성격, 생애사, 사회심리, 관계와 상호작용, 물리적 환경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나는 것이 치매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렇죠. 저는 이제 제 연구 때문에 어르신들 만나는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랑 저랑 막 동문서답할 때가 많아요. 제가 물어보면 엉뚱한 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치매여서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귀가 어두워서 또는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이분이 동문서답하면 이분은 치매인 거예요. 치매 증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어려운 문제점들을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주간보호센터 센터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센터에 굉장히 심한 이상 행동을 보이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계속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해요. 프로그램도 안 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막 이제 소리를 지르고 집에를 계속 가겠다고 문을 두드리고 그런 행동을 굉장히 많이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분이 다시 센터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통화를 하면서 알고 보니까 그 어르신이 이제 그 엉덩이뼈에 검이 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통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 지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는 그런 행동 증상들이 나타났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례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치매 어르신들의 우리가 봐야 될 점들은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다움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간임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이라는 것은 관계의 질이 높으면 삶의 질이 높아진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매 환자와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일방적이고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가 내가 돌보는 어르신과 나와의 관계는 상호 의존 관계예요. 저는 치매 어르신 만나러 이제 다니는데 물론 제가 항상 케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나고 오면 항상 그 어르신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아질 때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르신 때문에 굉장히 낙담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혀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점점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사람다움을 우리가 지지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요.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치매라는 것은 그분이 치매인데 그 치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만들어지는 치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치매에 걸렸다라고 하면 그 환자에 대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사회생활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배제가 돼요. 그래서 점차 실제로 그 능력이 저하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능 케어라는 것과 이제 PCC를 어떻게 같이 얘기를 할까라고 할 때
결국에는 다르지 않습니다. 조는 케어란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는 돌보는 사람이 중심 또는 병원 중심, 의료 중심의 케어였지만 지금부터는 그분이 일상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분이 잔존 역량을 어떻게 지지함으로써 그분이 끝까지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사람 중심, 당사자 중심의 케어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는 케어, 사무 이탈, 그다음에 사람 중심 케어에서는 5가지 심리적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편안함, 그다음에 소속감, 정체성, 주체성, 그리고 애착이라는 5가지 심리적 욕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요양시설에서는 이 5가지 심리적 욕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 편안함, 애착 이런 거는 굉장히 점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정말 잘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데 주체성과 정체성 부분에서 점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주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여전히 본인의 의지를 갖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다른 기회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사람 중심 케어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심 케어에서 돌봄이란 무엇인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매 어르신 돌보면서 굉장히 희생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돌봄을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삶의 즐거움, 행복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게 아닌가. 좀 즐거움, 삶의 기쁨 이런 것들이 그분에게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PCC 실천을 위한 전략으로서 그 대상자를 한 사람이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여긴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선호 이런 것들을 알고 그게 맞는 개별적 돌봄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일방적 돌봄을 주는 게 아니라 파트너이다 라는 생각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를 할 때 어르신 식사 지금 할까요? 아니면 지금 배고프지 않으면 나중에 할까요? 어르신 지금 이거는 밖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여기 있을까요? 항상 물어보고 함께 결정해서 이제 돌봄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조는 케어 또는 사람 중심 케어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의 지지와 멘토링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자료집에 있으니까 자료집도 참조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해주신 이 김동성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유토론을 이제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제 주제 발표 3분 이제 하실 건데요. 조금만 좀 빠른 시간 해주시면 이따 자유토론 때 더 많은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주제 발표를 들어가겠습니다. 네, 구포시립노인요양센터의 수환 스님 원장님께서 이제 탈욕창 실효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머리털이 없잖아요. 짧은 거죠. 사실은 머리가 굉장히 시리더라고요. 이제 저를 중심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라는 뜻으로 알고 하겠고, 이미 존중 케어에 대한 말씀을 앞에 교수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저는 정말 대학생이 리포트 하듯이 하게 돼서 이걸 보시면서 이거 우리 다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조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어찌됐든 저를 비롯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위생원, 조리원, 영양사 선생님들까지 다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를 가지고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요양원에 계신 분, 들어오신 분 중에 와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현대사회가 점차 생명은 길어지는 대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팔팔하게 뛰어다니다가 내일 갑자기 죽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누워있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누워있다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사실은 욕창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어르신들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렵고 피부층이 얇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신경을 안 써도 바로 욕창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을 맞춰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일 문제는 욕창이 생기기 전에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에 맞춰서 이것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 거는 저희 자체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저희가 모시고 있는 어르신들이 저희가 할 수 없는 단계의 병을 갖게 되었거나 또 보호를 필요로 해가지고 다른 병원에 잠시 갔다 오거나 하는 이런 경우, 나갔다 들어오시면 거의 100% 욕창을 달고 들어오시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막상 욕창이 딱 달고 들어오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너무 그 부분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잘하고 있지만 보호자분들께서는 거기서 왔는지 우리가 발생을 시켰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너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잘못을 떠나서 그분들이 받게 될 고통을 알게 되고, 또 간호사 선생님들은 매일 거기를 케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욕창이 한번 생기고 나면 재발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욕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 또 발전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 상태가 악화되는 것, 그리고 그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또 나타나는 것이 영양 상태 불균형. 아시다시피 아까 치매 어르신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치매 정신적인 부분만 얘기하지,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신체적 조건들이 또 많이 변화가 있어요. 일단 말을 안 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잠이 많아지시잖아요. 그럼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운동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먹는 걸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 그냥 물고 있거나 삼키는 것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영양이 불균형으로 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건을 안고 있어서, 이런 불균형이 욕창으로 생기게 되는 그 피부 상태의 피부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것에서 욕창으로 발전하게 되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이 발견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밖에서 안고 들어오든 안에서 혹시라도 생기게 되든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했을 때 제일 먼저 고민을 하게 된 거는 여기 우리 같이 오시긴 했지만 간호팀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이것을 케어를 해서 완전히 이걸 이겨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능하면 치료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낫게 하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게 됐는데, 이런 욕창이 생기기 쉬운 신체적 조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움직이기 싫어하고 누워만 있고,
또 잘 안 드시기 때문에 피부층이 얇아져서 조금만 건드려도 이 껍데기가 벗겨지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적은 압력에도 욕창이 생기게 되는 이런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이제 피부 상태 변화인데, 이 얇은 피부층에다가 누워만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등이나 제일 많이 나타나는 데가 여기 미골, 치골 이런 데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욕창을 안 생기게 또는 생겼더라도 빨리 낫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한 자세로 있게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진짜 자주 옮겨드리고, 시간만 나면 바람을 통하게 해드려야 하고, 뭐 창문을 열어드린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도 옷이 혹시라도 불편하게 할까봐 가족들과 의논해서 뭐 면옷을 가져오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물리적인 요인하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나누게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환경적인 거는 이제 가능하면 생활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쾌적하게 하고 피부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또 온도를 적당히 해서 이 물리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으로부터 이분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영양 상태의 불균형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는 걸 잊어버리고 씹는 걸 잊어버리고 완전히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때로는 진짜 콧줄로 해서 드릴 수밖에 없고, 하긴 콧줄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떠서 수갈해서 먹여드리는 부분이었는데, 인력수는 한정이 있는데 그런 수갈 인력이 많아지면 정말 간호사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으면 이쪽 분들이고 돌아서 이쪽 간호사님하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사실은 밥 먹는 게 전쟁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렇게 때 맞춰 안 드리면 정말로 더 건강이 악화되니까 그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고, 또 인지가 떨어지다 보니까 말도 잃어버리지만 먹는 것도 잃어버린다고 했는데, 이런 음식 섭취가 잘 안 되고 또 음식 양이 현저히 줄다 보니까, 그리고 거부하게 되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모르니까 특히 더 하시는데요. 이럼으로써 이제 영양 상태에 불균형이 오게 되고, 이것이 이제 체중이 감소하면서 욕창이 발생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해가지고 의료적인 것, 또 환경적 개선 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게 되는데, 의료적 개선 활동 쪽은 이제 의료재활팀이 한 팀이 돼서 그 팀에는 간호팀하고 물리치료팀, 요양팀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다음으로는 환경적 개선 요인인데, 요거는 그 전에는 몇 가지는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건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너무나 열심히 잘하고 있었지만, 요거는 제가 오고 나서 2020년부터 했던 건데, 환경적 개선 환경으로 욕창이 생기거나 땀이 많아서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은 여름이 되면 아주 분명하게 그 피부 문제가 발적이라고 그러죠. 이게 나니까 뭐 조금만 이렇게 붙이고 있어도 제일 먼저 나타나는 데가 겨드랑이에서부터 문제가 났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시설장인 저와 우리 위생원 선생님, 또 영양사 선생님, 영양사와 조리사 선생님,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한 팀이 되어서 하는 활동입니다. 요거는 차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개선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우게 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예를 들면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하고, 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의료팀, 간호팀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같이 솔루션 회의도 하고 또 그러면서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의료팀이 먼저 하고 있는 게 뭐 1일 2회에 걸쳐서 무균적 드레싱이라든지 또는 피부 케어 하는 거라든지 또 욕창 부위 마사지 하는 거,
그걸 전혀 놓치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를 들면 에어 매트리스라든지 에어 방석을 이용하면서 피부 청결을 아주 확실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또 정말 귀찮더라도 정말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매번 체크를 해서 일광욕을 시켜드린다든지, 그리고 2시간에 한 번씩은 반드시 이렇게 자리를 옮겨드리면, 이렇게 누이든 저렇게 누이든 바꿔주려고 노력하고, 베개를 이쪽으로 넣었다 저쪽으로 넣었다 하면서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하루에 꼭 1회씩 적외선을 쪼여서 그분들이 그 욕창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 또 다음이 이제 영양팀에서 먹는 것, 이분을 어떻게 영양 좋은 식이 음료라든지 또 고단백을 먹게 해서 영양 실조가 걸리지 않게끔 하는 것,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3회에 걸쳐서 어르신 및 어르신의 보호자, 그리고 어신, 또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외의 거는 이렇게 쭉 보시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3배 이불, 이게 바로 이야기했던 물리적 요건 속에 있는 것, 환경 요인에 있는 것인데, 시설장과 영양사 또 유생원 선생님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는 사실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있는 것인데, 요거 앞에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개나 의료 용품을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자세를 바꿔드리는 거라든지, 영양 상태를 잘 유지해드리는 것, 그리고 피부 관찰을 통해서 피부 건조증이라든지 체온을 체크해서 열이 날 것 같은, 열이 나면 또 발작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챙겨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게 제가 풀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풀에 3배 이불을 만들고, 이 만드는 것도 다 위생원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풀이불은. 그리고 나서 저랑 같이 풀에서 널어서 말려서 또 물 뿌려서 밟고 햇볕에 말리고 다시 또 밟고,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다려가지고, 여기 이게 포터인가? 여기서 하나요? 여기서 하나요? 근데 저 맨 밑에 그림을 보면 어르신들 그 이불 직접 덮으면은 또 이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 침대 난간에 저걸 걸쳐서 이렇게 공간 확보를 하는 거죠. 근데 어르신을 이렇게 덮어는 들이대 찬 공기가 바로 닿지는 않으면서 이렇게 유통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하는데, 처음에 할 때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해도 내가 할 건데 뭐 자기네가 어떠겠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은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조리사 선생님이 풀을 쏘줘야 가능한 거고, 이건 남는 풀로 먹고 남은 밥을 끓여서 풀로 만드는 거였어요. 그거 하고 또 저기 위생원 선생님이 또 그렇게 열심히 해주셨고, 그랬으니까 저도 할 수 있지, 만약 직원들이 못하겠다 했으면 저도 안 했을 거예요. 의견을 냈을 때 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직원분들께 진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또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의료용품들을 이용해서 확실하게 체위를 변경하고, 또 피부에 생기는 욕창이나 이런 것들에 압력과 압박을 줄여줘서 빨리 성취할 수 있게 치료가 돼서 기간을 단축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신체 활동이 약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피부를 관찰을 통해서 한다든가, 피부 건조증, 또 저희는 에어컨 시스템이라든지 선풍기 이런 걸 잘 활용하고, 저희 기관을 저는 언제든지 오시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언제든지 오시면 냄새나지 않는 기관 드물거든요. 근데 아주 환기를 너무 잘해서 그런 것도 아주 잘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렇게 욕창 효과를
어떻게 변화했는가에 대한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렇게 3단계에서 점점 줄어져 가는 요 환경을 해놨습니다. 주로 나타나고 있는 거면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은 이런 적외선 치료라든지 무균적 드레싱 그런 걸로 인해서 궤양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잘 먹이는 게 1번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보면 결론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지만 제일 가장 중요한 게 어르신들 경우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은데 환자 자체가 비율로 따지면 저희는 남자분이 20분이고 여자분이 80분이다 보니 결국 남자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적으로도 여자 어르신들이 잘 움직이지를 않으시려고 했기 때문에 여자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8, 90세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83세 어르신부터 욕창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고라고 천골 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욕창은 장기간 압박과 또 마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적어도 2시간에 한 번씩은 바꿔드린다든지 체위를 변경해 드린다든지 해서 압력을 없애주는 것이 예방하는 데 가장 1번이고요. 그렇게 또 만약 발생하면 어르신이라든지 또 보호자 또 요양보호사 간호사 이 모두들이 모여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안내해주고 인식시키고 또 관리 예방법을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계속 어떻게 실행하라 실천하는가를 관찰해서 또 잘하고 있는가 평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어르신들의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신체적 조건이기 때문에 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도 쉽게 욕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는 결국은 한 분 한 분 좀 자세히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집중적으로 해드리는 것 이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결국은 욕창 예방을 위해서 더욱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이 뭘까 궁금하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발표해 주신 우리 수환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주제 발표입니다. 소사노인 전문의학원의 김재섭 원장님 모셔서 탈억제 실천에 대해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소사노인 전문의학원. 저는 경기도 부천에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고향에 왔습니다. 제가 드디어. 저는 정읍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장규양 처음 시작할 때부터 벌써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순식간에 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많은 원장님들, 종사자분들이 와 계시지만 정말 우리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 존엄케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는 오늘 그 존엄케어를 실천하다 그래서 이제 탈억제대 참 난감하더라고요. 어떻게 탈억제대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언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 기관에서 휴머니티를 통해서 했던 실천 사례를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인간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에 대한 신체 안전과 자유가 이제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생명권에는 누구의 생명도 빼앗지 말아야 할 것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생명 보호를 위한 조치는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리적 또는 환경적 관리와
보완을 통해 노인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돌봄을 노인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신체 억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장기약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여기 뭐 어르신들이 입소 어르신들이 다 활동적이시고, 그죠? 어떤 뭐 엘티브 환자라든가 어떤 의욕차 환자 그런 분들이 안 없으면은 구속할 이유가 없어요. 뭐 자해를 하지 않는 이상 병원 우리는 의료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신체에 억제되는 또 이제 전신 또는 혹은 이제 신체 일부분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어떤 수동적인 방법이나 또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체에 억제되는 낙상 위험을 줄이고 영양분 공급을 위한 비관의 임의 제거 등을 예방하고 또는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의학원 직원들의 편에 의해 또는 어떤 신체 억제가 사용된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신체 억제대 사용 감소를 위한 지침을 마련해서 어떤 이제 의료기관이나 다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침에서는 신체 억제대는 의사가 환자 상태를 평가해서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위해 의사의 일일 처방 원칙을 하여 토대로 환자나 어르신의 보호자에게 신체대 억제대 사용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또는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였다. 이러한 신체 억제대 사용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 2시간마다 환자 상태를 관찰하고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한 체위 변경을 시행하도록 하였다는 2013년도에 보건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요적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신체 억제를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환자 상태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는 과거력이라든가 퇴학력, 그 다음에 신체 기능, 인지 및 정신 기능 또는 심리 및 정서 상태, 환경적 요소를 확인하여 환자의 문제 행동 영상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또 신체 억제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야 된다. 환자의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 행동 원인을 파악하고 신체 억제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또는 의학적 문제, 수분 가다라든가 탈수, 영양 부족, 감염, 약물 독성이나 부작용, 요실금 등 가려움증, 인지수상 등 통증 불안, 과도한 움직임 등 이런 환자의 문제 행동을 원인을 제거하는 등의 신체 억제대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건강 문제의 치료를 통해서 환자의 기본적인 생리전 욕구 충족, 여기는 배변, 음식, 수분, 수면, 안위, 통증 등이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억제제를 대신할 방법이 효과가 없을 시 신체 억제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체 억제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떤 처방이 필요하다. 이거를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사의 신체 억제제 사용 이유, 부위 또는 신체 억제제의 종류, 사용 방법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여서 처방법에 준하고 또는 손목, 발목, 손저항갑, 조끼, 억제대, 끈, 벨트, 휠체어 안전벨트 등 다양한 신체 억제대를 사용하는데, 이러한 어떤 필요시 때에 따라서 바로 어떤 필요시 처방 원칙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환자 어떤 돌발적인 이상 행동으로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우려가 예측되는 경우 예외적으로는 처방할 수 있다고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 억제제를 사용하기 할 때는 동의서가 항상 필요합니다. 의사의 처방을 토대로 환자에게 신체 억제제 사용에 관한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환자의 어떤 인지 능력이 불안정한 경우, 그럴 때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구하고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 신체 억제대 사용 동의서에는 신체 억제대 사용 이유를 꼭 명시해야 됩니다. 어떤 부위를 할 건지, 억제대 종류는 뭔지, 또 사용 방법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억제대 사용 시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냥 뭐 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환자의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환자 본인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동의를 구하되 보호자가 서명하게 된 사유를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또 보호자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바로 동의를 할 수 없을 때는 전화상으로 구두로 하고 일주일 이내에 서면 동의를 전환해야 된다. 어떤 신체 억제대 사용 이유가 바뀌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충분히 또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체 구속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의료기관이나 우리 장기학 쪽에서 제로에 맞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지 제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반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 확립 및 노인 환자의 안전 보장을 선포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결의를 해야 되고요. 환자의 안전사고 예방은 인간의 솔과 발을 묶지 않는 관리에서 시작된다고 여겼고 노인 간호 정체성 정립과 인간 존엄성 확립을 위해 신체 구속 폐지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 확립 및 노인 환자의 안전 보장을 선포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결의를 하고 여왕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체 구속 제로를 위해 우리가 철저한 개별성 관리를 통한 팀의 어프로치, 내부 직원 교육을 통해 꾸준한 신체 구속 폐지 운동으로 전 직원의 의식을 바꿔야 합니다. 신체 구속 폐지에는 치매 환자도 예가 아니고 생명과 직결될 정도로 위험한 상황으로 억제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원장 및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및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노인 의료복지의 본질도 능동적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체 구속 폐지를 향한 종사자는 입소 어르신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출발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신체 구속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는 눈앞의 성과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케어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케어 본질을 고민하고 또한 실천할 때 신체 구속이 없는 진정한 노인 의료복지가 실현될 것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언론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신체 구속제를 위해서 8억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도 기관에서 한번 다각도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계속 수년째 하는 사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우리 휴머니티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가 휴머니티 케어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게 이루어졌냐면 일단 서비스 대상을 선정하고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획가성과 지표가 뭔지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저기서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자료가 있으니까 해서 제가 핵심적인 것만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아까도 이제 전 이제 발표도 했지만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또는 얼마나 자주 발생하며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요 세부적인 사항은 좀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개선 활동 누가 그 다음에 어떤 영역 활동을 할 건지 요양원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선 저희가 이런 휴머니티 케어를 할 때에 개선 어르신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반적인 행동보다 어떤 눈을 맞추면서 케어를 준비하고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케어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또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추후에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이거는 좀 한번 자료집을 살펴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의 특화적인 거는 어떤 꼼꼼함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맞춤형 케어, 개별적인. 그래서 이거를 상시 항상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의 어떤 변화된 내용 그런 부분들도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휴메니티 케어를 통해서 보다 말하다 만지다 서다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어떤 잔존 능력이 향상되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인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치료사가 도움을 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어르신이 웃으시고 폭력적인 어르신이 온화해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응적인 케어보다 휴메니티 케어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치매 행동이 완화되었으며 요양원에 맞는 케어 방법을 찾아 개발 의식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탈억제대라는 거는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그 차이에 있는 것 같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낮에 밤에는 주무시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낮에 꾸준한 어떤 활동을 통해서 휴메니티케어도 아까 어떤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하면은 어르신들이 어떤 관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져요. 저희가 저희 요양원이 크지는 않지만 44인실인데 아무리 심한 치매 어르신도 저희 요양원에 오시면 온화해지십니다.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거는 사랑과 관심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어르신들을 안아주고 했더니요 어르신이 폭력성이 없어지고 난폭함이 없어지고 배해가 없어지고 온화하게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도 기관에 많은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이제 요양시설 협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협회는 활동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육이라든가 이런 실천 사례라든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또 인권 문자를 각 기관에 매주 한 번씩 발송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출력해서 직원들이 읽어보고 서명하고 그래서 어떤 어르신들의 인권, 어떤 존엄 케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남도 이 관내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열심히 해서 좋은 우리 어르신들의 존엄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소사노인 전문요양원의 김재성 원장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 주제 발표입니다. 은빛노인재가복지센터의 장정순 원장님을 모셔서 탈기저귀 실천하야 하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왔고요.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방문요양만 합니다. 그리고 저를 잠깐 소개하면 청구 상담도 하고 있고요. 고의자도 수료했고 올해 저희 부천 북부지사 유일하게 저희 기관만 청구 그린 기간을 수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문요양을 하고 계시는 기관에서 오셨다면 검색을 하면 저희 기관이 나오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껏 저희가 답변해 드릴 거고요. 보니까 시간이 매뉴얼상에는 15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15분이 훨씬 지났어요. 그래서 짧게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발표를 하는데 그냥 어르신들이 존엄 케어를 받는 것이 어떤 건가 정말 그리고 인권을 존중받으면서 케어를 받는 게 어떤 것인가 하고 이렇게 장하게 설명을 제가 준비를 해왔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저희 기관에 대한 얘기와 어르신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짧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저희 기관에는 사원이 있어요. 사원이 뭐냐면 무슨 방문요양 사원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있어요. 이 어르신들한테 마지막 순간에 정말 행복한 돌봄을 받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저희 사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직원회의를 제가 1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직원회의 때 이걸 외칩니다.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한테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되는지를 계속 인식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연구사 선생님들이 어르신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사랑받게 또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람되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존엄한 케어를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또 인권다운 삶의 질 향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려고 하는 이 주제는 정말 보면 나 할 수 있어. 나도 해왔던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소소한 거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못해요. 그래서 들어보면 에이 뭐 이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는 실천을 하고와 실천을 하지 않는 거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일단 대상자를 살펴보면 13년째 뇌경색으로 오른쪽 편마비를 앓고 계셨던 분이고요. 뇌경색으로 인해서 침대 생활만 했어요. 기저귀를 착용하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걷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낙상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감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하지도 않고 기저귀를 저희가 다리를 만져보면 힘이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일어서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요양원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시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걸로 고민을 하다가 이분의 문제점을 발견해 봤어요. 어떻게 이분이 문제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가서 또 확인을 해보니까 나름대로 그 삶의 의지도 강하시고 어떻게 하면 나도 예전처럼 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파라핀 치료를 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오셨을 때 매일 파라핀 치료를 하고 운동을 해요. 근데 하지 운동을 한 번도 안 하고 계세요. 상지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침대에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운동 기능도 상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감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점 발생을 이걸 저희가 발생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더니 문제점은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14년 동안 편마비 상태니까 우울감도 당연히 상승됐고 생각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있을 것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외부하고 단절을 했어요. 단절을 하다 보니까 병원에 갈 때만 휠체어를 이동해서 밖에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탈기저귀를 목적을 주지 않았어요. 이분을 어떻게 하면 바깥으로 모시고 나갈까를 제일 먼저 목표를 삼았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어르신들한테 이 어르신이 이렇게 걷고 싶은 그 마음은 있는데 또 외부와 단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휠체어로 일단 밖에를 나가보게 하자. 그래서 처음에 나갔는데 굉장히 반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같이 가봅시다. 나가서 그러니까 휠체어로 이동해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시장을 한 바퀴 돌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늘려가다 보니 밖에 나가고 싶고 걷고 싶은 충동을 이분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건 아까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원인을 분석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잔존 능력 향상에서 근력 강화 욕구를 발생을 시켜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식 개선으로 인해서 낙상이 되거나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능력 발생을 걷어내야 됐어요. 그리고 걸을 수 있다는 욕구를 또 발생시켰어야 돼요. 그리고 외부와 단절되지 않도록 신체 활동 욕구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 구성은 어르신이 계셔야 되겠죠. 클라이언트가 있어야 되고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되고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어느 누가 하나가 빠져도 이것은 되지 않더라고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침대에서 벗어났어요. 어르신이 없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서 걷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개선 전략으로 첫 번째는 요양보호사와 가족이 또 지지를 해주지 않으면 이건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르신 댁에서 이루어졌고요. 개선 전략으로 혼자서 보조도구를 이용해서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했어요. 근데 어떨까요?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훈련 시에 이분이 낙상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낙상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요양보호사님을 의지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감을 형성해 드렸어요. 그래서 걷기를 통해서 케어자의 도움을 조금이라도 탈피하고 혼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행복감에 자존감 향상과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고요. 걷기를 통해서 집안에서 탈외출로 인해서 더 나은 목표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이 적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요 PPT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진행 과정 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고 정말 깨알처럼 학교 다니실 때 뭐 깜지라고 하시죠, 그죠? 그런 거 많이 써보셨을 거예요. 요양보호사 선생님 그날 일어나는 거 하나하나를 다 깨알같이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의 때 다 공유를 해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걷기를 통해서 집안에서 탈외출을 인한 더 나은 목표 설정하기, 그리고 활동 내용으로는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걸 똑같은 거를 그래프로 그려놨습니다. 제일 먼저 봉 잡고 서 있기, 그러니까 봉을 설치해달라고 했어요. 왜냐면 한쪽 편마비니까 두 개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봉을 잡고 서 있고, 처음에 봉 잡은 시간을 조금씩 늘려봤어요. 그리고 봉 잡고 주위를 돌게 해드렸어요. 봉 잡고 주위를 돌고, 그리고 봉 놓고 손을 놓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옆에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믿고서 놔보세요 했을 때 불안해서 막 그 떨리던 그 감정이 사실은 저도 지금 떠오르거든요. 근데 놓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조금씩 지팡이를 잡고 한 발씩 걷게 했는데 그럴 때 어르신하고 가족들이 전부 다 사실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지금도 그 감동이 지금도 느껴지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씩 늘려가는 과정을 그냥 지팡이 짚고 걸어가세요 이게 아니라 이동변기를 놓고 한 발, 그 며칠 후에는 이동변기를 조금 더 이동, 그렇게 해서 화장실까지 그 이동변기를 걸어가는 과정이 여러 달 걸렸는데, 그 조금씩 하니까 어르신이 너무 행복해하시고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아주 막 그냥 욕구가 막, 그래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이분이 그 다음에는 화장실까지 가서 편마비다 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는 도움이 필요해요. 한쪽 손으로 어떤 옷을 이렇게 뭐 화장실에 가서 옷을 벗을 수 있거나 이러기는 되게 힘드는 과정인데, 지금은 그것도 혼자 하세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지금 아파트 앞 공터에서 걷기 연습을 조금씩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활동의 효과를 보면, 활동 전에는 근무 시간에 기저귀를 착용했고, 침상 후 소파에서 생활을 했고, 우울감이 상승이 됐고, 또 외부와 단절을 했어요. 근데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는 클라이언트의 우울감이 많이 이게 바꿔달라고 했는데 안 바뀌어졌네요. 감소가 됐고요. 행자가 빠져야 되겠죠. 감소. 그리고 부분적인 자립생활이 이루어졌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있고, 혼자서 화장실을 가고 옷도 벗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당연히 조절이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가벼워지니까 이 활동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체 기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자존감과 이런 능력이 향상이 됐겠죠. 그래서 휴먼 케어는 과연 무엇일까? 어르신이 살고 계셨던 곳에서 돌봄을 받고 그곳에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문 요양의 목적이고 휴먼 케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오다가 저희 이제 조금 전에 시설에 계셨던 김재섭 원장님께서 발표를 하셨지만 같은 곳에 계셔요. 그분도 부천이고 저도 부천인데 요양원이고 저는 방문 요양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이 최대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케어를 받고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행복할까 한번 그려보시면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저도 어떤 시설에 입소하지 않았을 때 삶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노모가 96세 노모가 계세요. 96세 노모가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등급을 받고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오세요. 오는데 개인 비용을 물론 들여서 6시간을 케어를 하고 있지만 시골에 계시니까 매일 끝나고 경로당까지 가세요 라고 제가 명령을 했어요. 안 가려고 그래요. 힘드니까. 왜냐면 다리가 휘어졌잖아요. 그래도 그것이 갔을 때 얼마의 근력이 향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어르신들한테 그 돌봄 종사자의 인권 존중 케어 또 인식 개선으로 옹호 활동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실천을 하고 계시고 많이 힘든 과정에 있지만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잘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은 아마 저보다 더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 발표를 했는데 이 어르신이 지금은 아파트 앞에 공터에 걸어요. 너무 잘했죠. 근데 이거는 지금 발표한 내용이 제가 많이 줄여서 하긴 했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뭘 해야 되냐면 인식을 개선해야 돼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어르신들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생각을 바꿔드려야 되고 어르신도 생각을 바꿔드려야 돼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저 집에 가서 집안일 해드리고 물론 다 좋아 영양관리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신체 기능 활동을 위해서 120분 이상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계속 심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르신한테 가서 그저 청소하고 빨래 해드리고 스스로 도우미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기 계시는 기관장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재가센터 장종순 원장님의 그 발표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이제 장례를 전동하면서 이제 자유토론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을 좀 들으시지 못하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 자유토론 잠시 하고 최종 회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자, 어떠셨어요? 다들 잘하고 계시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드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현장에서 실천하시면서 경험했던 거 성공 사례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사실 지금 현장에서 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다들 똑같은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될 때 현장을 봤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장을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 2008년 당시에 비해서 시설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중증화 되셨고 그만큼 돌봄의 노동이 많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환경도 참 녹록지가 않아요. 굉장히 열심히 일하지만 또 자칫하면 뭐 노인 학대라든지 환수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르신들을 대하면서 정말 어르신들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드릴까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자, 먼저 이제 또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질문이라도 괜찮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어떤 소감이라든지 또는 의문이라든지 또는 오늘 발표자들에게 이제 또 발표 내용과 관련해서든지 다양한 의견과 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자리에 들어와서 앉으셨죠? 네. 제가 마음이 많이 급합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뺐을 것 같아가지고 5시에는 끝내야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이나마 이제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질문 있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는 이거 우연한 기회에 바깥에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대부분 아마 노인 모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기관이나 시설에 일할 텐데 그런 데서 노인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사실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 실제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덜 아프고 그렇게 할까 고민을 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바깥에서는 계속 그 믿음이 없는
그런 눈초리로 보고 있고 우리가 마치 어르신들을 학대만 하고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에 이럴 때 자괴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바깥에 나도 우리 부모가 있고 여러분도 다 부모도 있고 이럴 텐데 그 요양원 정말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아마도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도 비슷한 심정이실 것 같아요. 그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관련해서 뭐 질문이나 의견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돌봄이 이제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돌봄과 관련된 기사가 뜨면 굉장히 조회수도 높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공통된 본인의 돌봄, 부모님의 돌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돌봄에 대한 오해 또는 요양시설에 대한 오해 참 이런 것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바꾸어 나갈까 하는 게 참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관계하는 분들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좋겠고요. 그 발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주 한우리 요양원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는 이은서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얼마 전에 공단 직원분이 반기마다 이렇게 공단 들러서 시설을 들러서 확인한다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단 직원분께 직원 관리가 제일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는 우리 공단 직원분도 다른 거 다 마찬가지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지금 방금 탈억제대 그다음에 어르신 휴면 관리 이런 거면은 직원 선생님들이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좀 요청을 하고 그럴 때 어떤 점을 좀 중점으로 좀 말씀을 하셨는지 좀 조언 좀 듣고 싶거든요. 탈억제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탈억제대든 휴면 관리든 선생님들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희 그렇죠.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맞아요. 직접 하신 우리 요양사 선생님들의 역할이 크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어떤 다학적 진료인데 물론 뭐 사회복지사나 간호나 뭐 물리치료사는 어떤 기본적인 안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어르신들의 어떤 사례 관리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냥 무작정 그냥 해보자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한테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저희도 그게 휴메이트가 좀 낯설잖아요. 어떤 단어라는 게. 근데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잘 따라주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탈억제대가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걸 보면 보통 이제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으로 이제 전원 오르신 분들이 가끔가다 계세요. 많죠. 그러면 그 어르신들은 뭐 L튜브 어르신, 폴리 하신 분들, 뭐 T튜브 하신 분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대다수가 병원에서는 면회도 와상으로만 했고 콧줄을 빼니까 당연히 치매 장갑을 끼워 있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당연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어르신들의 욕구 평가에 대해서 계속 연화 훈련을 통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그런 요소를 제거를 했을 때는 탈억제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벨트볼 안 끼웠는데 억제대를 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고 아까 이제 제가에서도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는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닐까. 재활병원에서
몇 개월, 6개월, 수년간 계셨는데 걷지를 못하는데 어르신들을 어떤 아까 우리 휴민트를 통해서 보다 말하다 만지다 서다를 통하다 보니까 간단한 거예요. 하루 1초가 다음날 2초, 3초, 4초, 5초 되면서 어르신이 쓰게 되고 어떤 연화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물을 처음에는 연화훈련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이 지금은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보호자분들이 놀리시는 거죠. 내 부모님은 어떤 변해되는 과정을 보시고 그래서 좀 자긍심도 느끼고 그럴 때는 그래서 어떻게 직원들을 설득하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떤 목표를 정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동기부여하면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관리자 시설장님이나 해서 하셔야죠. 그러니까 너무 구박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가자. 그래서 막 그 화내면 안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요양부가 선생님들이 하시는 사람 거의 60%.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직하면서 아 저희 학원은 뭐 식사시마다 나가고 휠체어로 뭐 프로그램 나고 하루에 4-5번 6번을 나가니까 나이가 힘들어서 못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일을 나눠서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여기 잘 하시겠지만 어떤 추가 인력도 더 배치하고 2명이 할 일을 3명이 하고 3명이 할 일을 4명이 하고 그러면서 점차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런 분들은 본인이 자연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죠. 우리가. 지금 우리 김대석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이 시골 농촌에는 힘들죠. 요양보호사 인력 구하기가요 하늘의 별따기. 지금 수도권도 지금 하늘-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별따기거든요. 이 부분이 어때서 그러냐면은 오락에도 안 와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사람을 더 추가 인력을 배치하면은 뭐 저희도 한 5-6년 추가 인력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배치를 하게 되면은 훨씬 나눠져 되죠. 그런데 방금 우리 사회복지사님 이야기한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어떻게 그 부여 동기를 해서 거기다 참여를 시킬 것인가. 그 원인을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답이 좀 틀려서 아 그래서 제가 제가 깝깝해서 그냥 전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연 설명을 제가 더 드리면 대상자의 어르신들에 대한 사례 관리를 자주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오늘 만약에 사례 관리를 한다 어른은 A라는 어르신을 선정을 해서 그러면 종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의견을 다 듣는 거예요. 개인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시설장이나 복지사가 전달하는 그런 계에서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이 어르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냐. 그래요. 그럼 좋은 거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취합을 해서 그럼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뭐 본인이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니 다른 옆에서 선생님 잘하고 있는데 나만 옆으로 뒤에서 숨어서 안 하면은 그분은 동료들한테 치탄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사례 관리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봐보자. 다시 한번 바꿔서 그렇게 됐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행운이겠죠. 그러면 제가 이런 좋은 실천을 한다는 거는 네. 아마 이제 부천 경기도만 해도 인력 문제가 조금 이 지방에 비해서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인력이 없으니까 저희는 사람 중심 케어 실천하는 원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PCC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력 문제부터 좀 해결해야 된다. 정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정말 그 인력난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물론 한 명 한 명이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좋은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환경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 이 돌봄이라는 것을 내 부모님을 전문 시설에 맡기고 끝이 아닌
함께 우리 돌봄이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16% 17%인데 벌써 지금 심각하거든요. 앞으로 20 몇 프로, 30% 된다면 누가 돌보겠느냐는 것이죠. 이 문제를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제도와 환경이 또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점은 정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답답한 심정 제가 잘 이해가 됩니다. 네. 지금 네. 인력 문제는 수도권도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설기관들이 오픈했는데 어르신은 입소하시는데 요양보살 모집을 못해서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전국적인 문제여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여담으로 저희 이제 그 연합회가 있는데 얼마 전에 복지부 관계자를 만났어요. 요양보험 제도과 사무관하고 전무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니네 2.5에서 2.3 또 25년까지 2.1까지 가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 모르는 거예요. 아니 수가가 높지 않냐? 채용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 무슨 소리냐? 이럴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정책만 만들었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아마 좋은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어떤 좋은 제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국회 컨퍼런스 그 참석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약전에 그랬는데 감이 없습니다.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문제냐면은 정말 어려운 게 시골에는 사실 우리 그 최저임금 받고 논에 저 밭에 가서 일하고 하면은 20만 원씩 받아요. 걔들 그 하시는 분들이 다 나가버려요. 왜? 6개월 하면은 또 무엇을 받습니까? 실업급여를 70% 80% 받아요. 나가버려요. 또 왜 뭐하러 간 줄 아십니까? 일하러 가요. 그러니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20년 전만 해도 전부 40대, 30대, 20대들 많았어요. 그 사람들을 직원들을 전부 야간대학교 보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20명을 다 따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럴 때는 따라와요.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60대가 넘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네.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선생님, 이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돼서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쪽에 또 질문하시는 저는 전남 함평에서 함평 중앙재활복지센터장입니다. 방문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례를 간단히 마지막에 발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방문령이 초기고요. 그다음에 주간보호, 그다음에 요양시설인데 그래도 잘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간략하게 초기와 중기, 장기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해서 사례를 정리를 좀 해서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크게 보자고 사실은 제가 이제 부천에서 부천시 제가 장기 요양기관 협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올해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는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A 평가에서 A를 맞게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예요. 100%. 근데 제가 사무국장을 4년 하면서 작년에 저희 기관에 있는 지역에 있는 그 방문요양 기관이 45개 기관을 A를 맞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이게 무슨 대답이 이렇게 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연대성을 갖고 한다면 방문요양 초기 거대하게 이런 목표가 아니라 저희 방문요양을 초기에 해서 저희 기관에 많이 방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이 방문요양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가늘고 길게 가라. 가늘고 길게. 크게 짧고 가지 마라. 그건 뭐냐면 법을 준수하고 고시를 잘 이해하고 고시를 이해하지 못하면 몰랐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매일 공부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집에서 놀던 그냥 그저 주부였어요. 근데 13년 전에 어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단 한 번도 공부를 게을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똑똑하고 이러지는 않는데 모르니까 몰라서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년 오픈하고 2년도 채 안 됐는데 현지 조사를 받았어요. 전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받았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공휴일 수가를 1.7%대가 3.75를 썼대요. 제일 많이 써서 랜덤에서 걸렸대요. 근데 제가 그때 방문형이나 이런 데 걸린 게 하나도 없는데 방문 목욕에서 잡더라고요. 어떻게 잡혔냐면 그때는 이제 그 입욕이냐 자욕이냐 뭐 그거였어요. 통목욕이냐. 근데 저희는 목욕을 다 했어요. 근데 가서 어떻게 유도신문을 했냐면 집도 좁은데 어떻게 이렇게 셋이서 목욕을 1시간 동안 했을까. 그래서 그냥 밥도 차리고 옷도 나가서 준비도 하시고 그랬겠죠. 했더니 아주 우리 또 친절하신 용보 선생님이 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는데 생각하고 나니까 이분이 막 딸이 이의 신청을 막 빽빽하게 6장을 썼어요. 실제로 했으니까. 그리고 공단 직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분이 전라도 분인데 아주 찰지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는 앞에서 전 깜짝 놀랐어요. 욕을 그렇게 심한 욕들이 많은 줄.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는데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제 거를 꺼내놓는 거는 저는 제가 불법을 저지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눈에 보여진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는 다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작은 거 하나도 다 보고를 받아요. 복지사 3분이 계시는데 오늘 태그를 못 찍었어요. 찍었는데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전화 와요. 전화 안 왔다? 그럼 저희는 빼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저희 기관에 오면 뭐 이래. 근데 3개월만 지나면 너무 좋대요. 편하고. 왜? 당당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 근속 기관이 저희 현재 기관을 다 오픈을 하면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67명이신데 그 중에서 35% 지금 거의 30명 가까이가 장기 근속 수상 대상이에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퇴직금 대상이 가족요양을 제외하고 최근에 들어온 5명 빼고는 다 퇴직금이에요.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잘해드리지는 않아요. 그냥 원칙만 지키라고 해요. 처음에 너무 잘했다. 나중에 못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거 맛있는 거 있어서 갖다 드려요. 기관원은 좋아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갖다 드리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제 시간에 가서 하고 제 시간에 끝내고 그리고 그 시간 안에는 한 몸이 되세요로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초기에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시에 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신규들 오면 제가 평가 매뉴얼 저희 이번에 평가 받았거든요. 되게 빡세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평가 매뉴얼대로 매뉴얼을 갖춰 나가라라고 다 설명을 해드려요.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도 잘 부처는 잘 이어지고 있고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22일 날 전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설명회를 잡아놨는데 제가 해요.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거는 가늘고 길게 가시고 고시를 준수해라. 이 말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대성 원칙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기 제일 뒤에 지금 네, 반갑습니다. 저는 신안에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시설장 박태일입니다.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고 이런 자리가 좀 좋은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거는 다음 8회에 노인대학 우리 예방의 날 이 행사에 그 주제 발표라든가 계신 분들이 자유토론 시간에 기관이라든가 공단 또 지자체 또 의회에서도 다 나와서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복지사님들, 요양보호사님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가장 중에 처우 개선이 다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난이 심하고 그런 거는 뭐 때문이겠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현장에서 어르신들 케어하고 프로가 돼야 되는데 그 프로에 걸맞는 우리가 처우 개선비를 받고 근무수당을 받고 있는가. 물론 저희 시설장들도 더 우리 선생님들한테 더 많은 급여라든가 제공하고 싶어도 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일일이 어떤 좋은 뭐 사례 발표하고 좋은 케어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걸맞는 돈이 안 따라주시면은 이직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기서 우리가 토론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노인요양사업이 영유아 사업을 따라가고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영유아 사업은 지금 예전에는 우리 영유아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에는 하나하나 없어지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노인요양사업이 사업이라기보다는 노인요양 이런 일들이 더 커져 나갈 텐데 거기에 걸맞는 우리 선생님들을 배출하고 프로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급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 8회 노인대학 내년에는 우리 자유토론 참석자들 패널들도 그런 분들을 좀 해가지고 우리 뭐 대한요양협회에서도 많이 우리 아까 김재서 협회장님도 질의하고 그런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좀 더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우리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마 프로의 이야기를 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이야기들을 다 듣자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요. 다들 하시고 싶은 말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고 저는 사실 퍼슨 센터드 케어 PCC를 알리기 위해서 다니면서 참 송구스러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도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이미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자꾸만 더 잘하라고 뭔가를 얘기한다는 게 참 송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북극성을 쳐다보면서 길을 가죠. 예, 길을 찾기 위해서 북극성을 쳐다보면서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북극성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자, 북극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능 케어, 사람 중심 케어도 우리에게 있어서 북극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현실적인 문제, 제도적인 문제 속에서 이거 정부에 촉구해서 많이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역시 전문가의 모습을 정말 원칙 지키고 잘 조능 케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또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자유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나온 많은 좋은 의견들이 전라남도 노인요양시설 내 조능케어 실천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캐비나를 기대로 이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귀한 시간 내어주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과 그 자료를 준비하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최종 2차 사인을 하셔야지만이 학대 예방 교육 이수증이 발급이 됩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은 천천히 나가시기 바라고 장기간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